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사실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영성과급을 지급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게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사용자의 재량이에요. 이게 회사의 대표이사의 어떤 재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지역구 측에서는. 그런데 매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온 겁니다. 합의를 해서 이걸 지급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급되는 조건이 무조건 단기 순이익은 실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되면은 이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는 식으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매년 지급을 해온 거죠. 뭐 다른 조건이 있긴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대 300%까지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되면은 지급되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급되는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사 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돼요. 퇴직을 하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의 성과급은 이분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재직자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지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쟁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런 노사 합의를 통해 지급을 해왔다 보니까 매년 지급되는 게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되는 구조거든요. 물론 노사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과연 이 성과급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관행적으로 지급을 14년 동안 해온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행이 과연 법원으로 인정될 것인가? 관행도 하나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금 속에 이 내용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이 돼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분들은 재직자 조건을 붙인 것이 이게 무효라는 겁니다. 과연 재직자 조건을 붙인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자, 이게 쟁점이 된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판례의 시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구 측에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관행적으로 14년 동안 노사 합의를 거쳐가지고 지급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행이 과연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판례 입장은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이 관행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아주 유명한 판례죠.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고 있다. 혹은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 그 정도의 규범의식으로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관행의 법원성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관행을 통해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 정도의 관행 가지고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 측에서는 이게 특별성과급을 사용자의 재량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해마다 노사 합의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경영성과가 달성이 돼야지만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측에서도 명시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 성과급을 이래 지급해야 됩니다. 이 관행이 기본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 이 정도의 규범의식으로 지지가 되고 있냐?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한 차례씩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이 관행을 통해서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판례가 정리를 좀 하게 되고요. 자, 연결된 문제에서 과연 그럼 이런 특별성과급이 임금이 맞냐 이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는 판례죠. 임금 판례.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가 지급하는 거고 근로자에게요. 뭐의 대가로요? 근로의 대가로. 그런데 이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우리 판례는 계속적으로 정규적으로 지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협약, 지역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품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돼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임금이 아닌 겁니다. 핵심은 이게 근로의 대가인 거죠. 자, 근로의 대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징표를 계속적, 정기적 지급,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설사에게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의무의 이 발생 자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판례가 집단적인 성과급에 대한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 성과급에 대해서는 의무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의 발생 자체가 근로제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혹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의 판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건 딱 판례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익 배분을 하는 프로피트 쉐어링 같은 구조는 이 이익이 근로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좀 부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요. 프로덕티비티 인센티브, 어떤 생산성에 따라서 차를 많이 생산하면은 우리가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산에 대한 문제는 근로자가 자기의 근로로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덕티브 인센티브의 구조에서는 임금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는 이 케이스는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아예 특별성과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기 순이익은 반드시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근로제공 말고도 뭐 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 혹은 지출 비용, 시장 상황, 경영 판단, 이런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즉 근로제공이 아닌 다른 요인들도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특별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근로자들이 근로제공과는 다른 이런 요인들의 영향력이 단기 순이익은 되게 큰 거죠. 여기에 좌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어떤 근로제공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이익의 영향이 결정적인 겁니다. 이런 보상이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 근로제공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열심히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근로제공과 이 성과의 주된 인과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자, 우리가 판례는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죠. 최근에 이 성과급이 어떤 근로에 따른 사후 정산인 거냐, 이게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 근로의 대가를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임금이 되겠죠. 하지만 경영 성과에 대한 사후적인 배분이다, 이게 분배다, 경영 성과에 대한 분배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얘는 임금이 아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근로의 대가에 대한 사후의 정산,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고 본 거죠. 오히려 경영 성과에 대한 사후 배분,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이 특별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판례에서는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쟁점은 원심 판결과 대음 판결이 동일하다 보니까 쟁점이 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과연 재직자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퇴직하는 분들이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니까 아니 왜 우리한테는 안 지급해줘? 이 조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노사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주장하신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이미 발생한 어떤 청구권을 이게 빼앗아가는 거라고 한다면요, 노사 간의 합의가, 그러면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런 청구권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재직자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이 케이스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성과급인 거죠. 따라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요. 이 단체 협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뭐 이건 아직까지 뭐 내가 나한테 지급해야 될 임금을 지금 박탈하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위반되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게다가 이게 또 강제근로 금지 원칙,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여기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게 뭐 쟁점은 아닌 구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한테 발생한 청구권을 단체 배약이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 조합원들의 동의나 수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협으로 이거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혹은 제지자 요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아주 그래도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